안녕하십니까. 21년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심포지엄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규칙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생방송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 규칙에 맞춰서 안전하게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두 분의 귀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심포지엄의 주관사이신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연장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본 심포지엄의 주관사인 현대약품 대표이사 이상준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화장품 분야에서 펩타이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당초 많은 청중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비드19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세 분의 연자분들은 화장품 분야, 펩타이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과 오랜 시간 동안 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로서 유익한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시청자 여러분께 펩타이드가 화장품에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떻게 발전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자이신 세 분 교수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본 심포지엄의 공동주관사인 AMPF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주입니다. 모쪼록 본 심포지엄이 시청자 및 소비자 여러분께 최근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기능성 소재인 펩타이드가 화장품에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귀빈들의 축하 말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세 분 연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대학교 박차홍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남대학교 유재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심재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본 심포지엄의 위원장이시자 강연의 좌장을 맡아주신 대전대학교 박청 박사님께서 본 심포지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박청 교수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1년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 취지와 주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과 코비드19라고 하는 격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주축인 안티에이징을 견인하는 코스메티컬 펩타이드의 우수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술 향상과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펩타이드 전문 심포지엄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펩타이드 화장품 트렌드와 미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연사로 유재근 한남대 생명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의 천연물 유래 펩타이드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재성 충북대 화학공학과 교수님이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 향상을 위한 가용화 기술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표로 펩타이드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기술력 향상에 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흰 소의 한 해를 맞이해서 이 봄에 개최되는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첫 번째 연자이신 박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강상문 팀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장품 분야에서의 펩타이드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펩타이드가 함유된 펩타이드 화장품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상당히 거대한 파도에서 서퍼가 멋지게 파도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안티에이징 시장, 항노화 시장은 1 트릴론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산업은 이 바이오 의료 산업 중에서도 주로 안티에이징 산업군에 속해 있고 이 속에 우리의 펩타이드 들어 있습니다. 이 장표는 작년 10월에 이태리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프랑스 연구 그룹이 케미칼 바이올로지에 토고한 미니 리뷰입니다. 이 리뷰의 핵심은 우리의 웰리스 건강과 젊어 보이는 그 피부 관리에 코스메슈티컬 펩타이드가 주목받고 있고 성장하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속 가능한 웰리스 이코노미는 유엔이 2000년부터 시작한 그 SDG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로 17가지를 선정해서 2015년까지 시행했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하고 있는 지구촌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여기에 3번에 Good Health and Well-being이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ood Health and Well-being과 우리의 펩타이드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건강한 피부 그리고 젊어 보이는 피부는 스킨케어 화장품 성장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하는 2018년 글로벌 웰리스 인스티튜트의 그 발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이미 시장에서 많은 화장품 그리고 더마 화장품,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서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펩타이드가 50년 전에 처음으로 화장품에 들어온 이래로 펩타이드 화장품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용 펩타이드 시장은 기관마다 다소 예측 볼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합성 저분자 의약 소재라든가 또는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보다도 이 펩타이드는 현저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펩타이드 공급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새로운 개발 전략 그리고 활용성의 확장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3달 전입니다. 코스메틱의 안티에이징 펩타이드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그 조사된 마켓에서 안티에이징 펩타이드가 함유된 화장품이 약 25%에 달하였다. 그것과 이 기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거의 2배 이상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트렌드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그 펩타이드의 국내외 키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펩타이드를 연구 개발 또 수탁 생산하고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펩타이드뿐만이 아니라 관련 바이오 프로덕트도 개발을 병행하고 있고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생산 캐파 그리고 차별화된 모디피케이션 옵션이나 또는 그 퓨리티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을 통한 경쟁 요소들을 저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화장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장점들을 기본으로 하는 그 소구점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펩타이드는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피부 투과에 의한 효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분야에서 기술 이노베이션에 의해서 화장품에 적용되는 지속적인 신규 펩타이드 개발에는 이와 같은 4가지 요소가 모두 계속해서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펩타이드의 그 피부 투과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천연 내추럴 바이오 폴리머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처음 시작한 과제로 약 15년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중화효소의 그 반응 기전을 연구한 관계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얼마나 연구가 되고 있는지 컴퓨터로 PGA 검색을 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올라왔고, 그 숫자에 매우 당황했는데 자세히 보면 그 프로골프 어소시에이션, 주로 프로골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발효식품인 청국장이나 낫또에 끈적이는 그 실 성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보습제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평균 분자량 200만 달톤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고, 글루탐산 분자량이 147이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중간에 물 한 분자가 빠져서 18을 제외하면 중간에 있는 글루탐산 분자량은 12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으로만 봐도 평균 분자량 200만 달톤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약 2만 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바이오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의 그 화학 구조 특성상 카복실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펩타이드 결합에 사용되고 하나는 프리에 유리 상태의 카복실 그룹이 존재합니다. 즉 200만 분자량에는 약 2만 개의 마이너스 차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성 고분자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 유효 성분을 많이 결합을 시켜서 개발을 했고, 제가 잠시 발효실에서 근무했던 대상에서 대량 생산해서 글로벌 기업인 CP켈코로 수출한 그런 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 투과 부분은 저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600달톤 정도 되는 것이 약 60%를 차지하는 저분자를 개발했고, 600달톤 정도라고 하는 것은 글루탐산이 약 3개 정도, 3-4개, 그러니까 트리테트라펩타이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보니까 피부 속 건강에서 일본의 그 피어스 코퍼레이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향정학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 저분자 펩타이드는 피부 진피까지 도달해서 그 보습 성분인 히아루론산 분해를 막고 천연 보습 인자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능들을 많이 특허로도 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하고 공동 그룹했던 진피 히아루론산의 강화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고요. 나중에 이 고분자, 저분자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듀얼 모이스트 또는 뭐 이렇게 프랑스 바이오 솔리스에 소개가 돼서 피부의 안과 밖에서 피부를 케어하는 그런 소재로 보습제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결과들, 그들의 그 팜플렛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작년 10월에 케미칼 바이올로지의 저널에서 이제 발췌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펩타이드는 학문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크게 되는데, 각각의 기능성 그 바이오 액티비티를 찾아내고요. 이와 같은 그 피부 구조에서의 펑션을 그 타겟별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저희 펩타이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효능에 초점을 맞춰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그 화장품에서의 피부 효능 카테고리로 다시 펩타이드를 분류하고 기능 분류를 해서 프로모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펩타이드의 베네핏을 말씀드릴 때 이와 같은 문제들은 계속 관련 그 피부 과학기술의 진보, 그리고 함께 그와 같은 기술 개발과 함께 첨단 기술로 계속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코스메틱에 이와 같은 그 아티클이 하나 소개가 됐는데, 액티브 뷰티 펩타이드의 문제 개선점으로 생체 이용률과 안정성 개선에 대해서 꾸준한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피부 투과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액티브 펩타이드의 그 미래로서
마이크로니들의 이노베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펩타이드의 그 화학적 분해에 대한 이슈. 이것은 항상 연구 개발자들이 펩타이드를 개발할 때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마이크로니들은 10년 전에 저희 그 카이스트와 그리고 조지아텍에서 함께 개발했던 그 백신이나 또는 약물 전달 기술로서의 마이크로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들도 매우 유용한 다른 전달 시스템도 많지만 마이크로니들도 매우 유용한 전달 기술이죠. 그래서 다양한 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디태처블, 그러니까 분리 가능한 마이크로니들에 의해서 경시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펩타이드를 개발할 뿐 아니라 그 개발한 펩타이드를 그 타겟 지점까지 잘 유효하게 갖고 가는 기술, 즉 전달 기술이 경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원료의 피부 투과력 차이가 효과의 차이다. 또 다른 말로는 아무리 좋은 원료도 제대로 피부에 흡수되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펩타이드를 개발할 때는 그 피부 타겟 포인트에 제대로 전달하는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뷰티 경제에서 펩타이드 화장품의 피부 흡수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그 펩타이드 그 개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단백질 전달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펩타이드를 포함한 또 다른 다양한 유용 성분을 융합을 시켜서 목표 피부층까지 도달시키고 또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피부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쟁적인 피부 전달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 같은 일련의 기술적 혁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은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도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그 활용은 이미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해주는 그 매직 미러, 이것도 뭐 한 7년 전 2015년에 선을 보였었고요. 인공지능에 의한 펩타이드의 안티에이징 효과 검증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효능이나 또는 그것을 예측하고 보다 더 그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계속 발전되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리뷰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회사 환경에 맞는 그런 그 접근이나 또는 추가 개발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개발된 그 예측하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효능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률이 높다. 예측한 대로 효능이 많이 나온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펩타이드 RT6EG라고 하는 펩타이드인데 그 기능성 밸리데이션을 인공지능이 하고 새로운 기능성 인그리디언트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그 기술을 소개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피부 각질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분열 증식, 또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촉진하는 그런 펩타이드를 프레딕트 할 수 있었다. 이런 AI 역할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좀 가운데 있는 이제 피브릴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결합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그 탄성섬유 형성의 필수적인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그 펩타이드 처방에 의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고 실험적으로도 그게 맞다 하는 트라이얼 에러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영증 인플라메이션 관련해서도 펩타이드의 확인이나 모델링도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건 이제 이스라엘 회사의 그 사례인데요. 많은 그 제약 산업의 펩타이드 R&D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선택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펩타이드 타겟을 선별하는 그리고 스크리닝하는, 그래서 연구자들의 그 연구력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얼 에러를 줄이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획기적 기술로서 인공지능 펩티콤에 대한 그런 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50년 전에 펩타이드가 화장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서 이제는 다양한 기원의 펩타이드들, 추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타민이라든가 또는 발효물이라든가 여기에 융복합적인 기능성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3차원 가상구조 분자 모델링 기반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러한 기술 개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몇 장은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켓에서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화장품 시장과 기업은 코로나19 전인 프리 코로나 시대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이 대중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화장품 성분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체크 슈머라고 하는 신조어도 등장해서 이 체크 슈머의 증가를 이끈 동의는 성분 분석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성분에 매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는 성분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 그런 것이 이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성분 8개 이하의 그런 최소 성분 화장품이라든지 피부에 작용하는 유효 성분을 단 한 가지로만 하고 단일 성분 화장품을 브랜드화하고 그 단일 성분, 유효 성분에 이 펩타이드가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제품 개발에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하는 트렌드 전략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국내의 단일 성분 화장품 메이커 누구하고 이제 템블린인데, 여러분들 그 사진에서 누구를 보시면 상당히 그 용기나 디자인도 어떤 그 시약 같은 느낌이 들고 상당히 참신한 팬시한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봐도 결코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ml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마린 콜라겐 50ml에 38,000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전문적인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 주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코스메슈티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개념인 이 코스메슈티컬 분야인데 수요 증가에 많은 요인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게 고령화 그리고 환경 오염에 따른 안티폴루션에 의해서 이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에서도 코스메슈티컬 사업에 확장을 하고 또 병원이나 의원 전문가가 만들었다는 그 전문적인 이미지에 힘입어서 피부과 기반의 코스메슈티컬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함유 화장품 같이 코스메슈티컬도 계속 진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능 성분이든 우리 펩타이드든 메디코스로 앞으로는 이제 진화할 건데 코스메슈티컬과는 다른 어떤 기능적인 분산 집중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시사점이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화장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장품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외출 자제로 장기화되고 또 면세점 채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국인 해외여행 위축이 되는 등 더욱 타격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구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일이 많았고 또 위생용품 수요 급증 추세 등을 대응해서 채널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청결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피부에 대한 그런 그 전문 화장품의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니타이저, 손 세정제나 핸드워시 같은 항균 위생용품 출시에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그 많은 종류의 펩타이드들이 역할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변화는 눈 깜짝할 새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900년대 뉴욕과 1913년도의 뉴욕, 190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정확히 1900년입니다. 1900년 사진에 자동차가 한 대 보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모두 자동차로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현상적으로는 도래를 했지만 기술 경제적인 패러다임에서는 뭐 아직은 좀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죠. 혁명의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경제 전반의 그 생산성 혁명에는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곧 가속화된다. 이미 중요한 방식과 조직은 바뀌기 시작했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대응할 시간은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코스메슈티칼에서의 화장품 펩타이드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시고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하시죠.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펩타이드의 피부 투과성과 관련해서 아까 저 강연에서 말씀 주신 500달톤 미만의 분자량을 가지는 펩타이드들이 피부 투과성을 향상시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두세 종류의 아미노산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하고 동일 종류의 아미노산 구성으로 분자량이 낮은 다이펩타이드 또는 트라이펩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효능 작용 예상 의견 또는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펩타이드가 화장품에서 이제 기능을 하기 전에 아미노산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아미노산 믹스처를 사용하는 것과 몇 종류의 펩타이드에 대한 효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그거는 AI들이 많이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바이오로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는 피부에서 어떤 효능을 어떤 타겟에서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그룹 아미노 믹스처든 펩타이드들을 그런 효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건 아마 회사 독자적인 그 시스템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 연구라는 게 계속 찾는 서치를 반복하는 리서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R&D라고 그러지만은 요즘은 그 계속 찾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경제성 때문에. 그래서 리서치라는 게 이제는 R&D가 앞에 뭐가 세분화돼서 X R&D로 해가지고 계속 세분화되는데 그러한 그 단순한 믹스처와 또는 펩타이드들의 효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만 보다 더 우리가 그 페일리어 그러니까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니까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즐거운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강연 감사합니다. 펩타이드가 화장품에 활용되는데 가장 장벽이 되는 부분이 가격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가격 부분은 이제 모든 그 펩타이드를 연구 개발 생산하시는 이제 서플라이 입장에서는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펩타이드는 높은 가격 정책을 가야 되는 게 있고 뭐 몇십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상당히 뭐 몇억, 1억 이렇게 상당히 비싼 게 사실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할 때 적은 도세지로 훌륭한 이펙티브를 나타낸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이슈들이 그 생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머신러닝도 거기에 도입이 될 거고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어떤 펩타이드들을 어떤 가격으로 가져갈까 반드시 저렴한 것이 경쟁력만은 아닌 것 같은데 코스메슈티칼에서 정확한 효능만 확인이 되고 누구나 그 효능을 체감할 수 있다면 결코 뭐 리즈너블한 가격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네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했던 말씀 중에 이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고분자 PGA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분자된 PGA하고 서로 이제 피부에서의 이제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PGA 두 가지 분자량이 서로 다른 PGA를 혼합해서 썼을 때 뭐 시너지 효과나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고분자는 평균 분자량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고분자도 있고 저분자도 섞여 있다는 믹스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분자 평균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평균 분자량 얼마다 그러면은 그 분자량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60~70%, 나머지는 상당히 저분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저분자가 많이 나오는 생산 조건도 있었고, 근데 고분자를 맨 처음에 이제 타겟을 했다가 저분자의 효능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분자를 저분자화 시키는 기술을 동원해서 저분자를 시켜서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피부 속의 건강은 저분자가 월등하게,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고 프랑스 기업도 관심을 보였고, 그게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같이 생산할 때 생산되는 고분자 저분자 믹스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을 찾아내서 포지셔닝을 해서 프로모션을 잘할 수 있었다, 좀 럭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분자 영역에서의 기능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피부 표면에서 보습 기능하고 경피수분 소실력도 낮추고, 근데 이제 저분자도 경피수분 소실도 낮고 탄력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진피에서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히알루로니데이즈를 완전히 이니비션한다는 그런 이제 특허를 내고 저분자의 효용성이 상당히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제 2강연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해 주신 박청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남대학교 생명시스템과학과 유재근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과제는 그 AMPEP과 공동으로 한 공동 연구임을 갖다가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식물은 트라파 자포니카라고 이제 학명은 불려지고 있고 우리말로는 마름이라는 식물체입니다.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분해되도록 해서 그 단백질이 분해된 펩타이드를 선발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는 거는 마름, 식물에 대한 이제 대체적인 설명이고요. 주로 이제 존재하는 곳은 연못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름 같은 경우에는 식물 전체 뿌리를 제외한 전 부분이 국내에서 한약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위궤양 치료, 해독, 해열,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탈장을 치료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펩타이드 프로테인이 분해되어 있는 길이가 짧은 단백질을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기준은 50개의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가 규정을 지은 거는 아니고, 그 생산하는데 이제 그 경제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성이 가능한 50개 아미노산까지를 펩타이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50개 이상의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참고 삼아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 2015년 기준으로 이 펩타이드가 그 약품으로서 미국 FDA 승인받은 그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약품으로는 종양학, 그다음에 메타볼릭, 그 대사증후군 관련된 그런 약품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이후의 자료는 이제 아직 없어갖고 제가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의 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보시고자 하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각 그 홈페이지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그 임상 신청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봤거든요. 하나는 그 인간 모유두 세포에서의 AC2 펩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그 모발 주기라고 하죠. 헤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첫 번에 아나젠, 성장기, 카타젠, 그 다음에 퇴행기, 그 다음에 텔로젠 이렇게 이제 세 단계를 갖다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하는 단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텔로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부분에 아나젠에서는 보이던 이런 스템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화가 점점 해가고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퇴화돼 나가는 세포들이 퇴화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어떤 약품이라든가 소재를 처치했을 때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가 여부를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은 트라파자포니카의 과육을 갖다가 열수 추출, 그다음에 각종 용매를 거쳐 갖고서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발효 후 정제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컴포지션 1에 갖고 그 최종적인 개발 단계를 거쳐 정제 단계를 거쳐 갖고 저희가 얻은 물질을 그 모유두 세포에 처리를 해서 그 변화를 갖다 관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열수 추출하고 그다음에 용매 처리를 하고 각종 컬럼을 갖다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HPLC를 거쳐서 최종 정제를 마친 그 소재 성분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실험들을 보면은 세포가 이 소재를 처리했을 때 소재의 독성 여부를 갖다가 먼저 그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WST1 어세이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셀 사이클이 중지되느냐 아니면 진행되느냐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는 기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세포 사이클, 세포 주기 관련된 단백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관찰을 해서 지금 세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인들끼리 이제 어떤 인터랙션, 결합을 해갖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갖다가 관찰하기에 이뮤노프레시피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mTOR-C1 이거는 mTOR-C1 패스웨이,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mTOR 패스웨이인데 거기에는 mTOR-C1하고 C2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단백질들이 그런 약물 처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관찰을 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오토페이지라 그래갖고 세포에 자기 소화작용하고 에이팝토시스라 그래갖고 자기 사멸작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정된 사멸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처리한 약물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뮤노 히스토그래피를 갖다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게 이제 3D 컬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포를 항상 저희는 이제 2차원에서만 관찰을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피부들 같은 건 3차 구조죠. 우리가 볼 때는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 그걸 2차 원적에서 단일 평면으로만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었는데 새롭게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에 의하면은 층층이 그 세포들을 별도 배양을 한 후 층층이 이제 쌓아서 3차 구조 유사한 그런 상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소재를 처리를 해서 소재 그 세포들의 변화를 갖다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노멀한 일반 피부 세포. 근데 이제 두피 쪽에 존재하는 세포는 뭐 거의 뭐 기본은 똑같다고 하지만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요 뒤에 제가 웹사이트로 저기 사이트를 쭉 그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AC2 펩타이드에 대한 소재 독성을 갖다 테스트했는데 계속 증가하면도 농도를 계속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독성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변환된 그런 상태일 건데요. 이 디하이드로
DHD 약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맨 오른쪽 B번의 맨 오른쪽 그 막대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세포 바이어빌리티 그러니까 그 생존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게 보이고요. 여기에 다시 AC2를 갖다가 처리한 게 C 그림입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C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된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AC2 펩타이드가 세포, 모유두 세포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시게 되면은 A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존력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셀 어레스트, 세포는 이제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청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G1 스테이지, 그 다음에 붉은 부분이 S, 그 다음이 이제 그 약간 갈색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G2M 이렇게 관련된 이제 주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 처리도 안 했을 때 이 모유두 세포는 지금 보이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DHT를 처리를 했을 때는 그 G1이 갑자기 증가를 하고 S는 붉은색 부분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밑에 보시면 수치를 보시게 되면 G1이 그 첫 번째 그 아무 처리도 안 했을 때는 32.8, 그 다음에 DHT 처리를 한 거를 보면은 그 갑자기 증가를 했죠, G1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S는 DNA, S가 의미하는 거는 DNA 합성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오히려 S에서는 지금 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DHT 처리를 했을 때. 근데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DH2와 AC2를 동시에 처리를 했을 때는 다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첫 번째 그림과 유사하게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되는 거는 AC2가 그 세일 사이클 그 억제를 갖다가 진행을 다시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 사이클과 관련돼 있는 단백질의 변화를 웨스턴 블롯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잘 포인터가 작동을 안 해갖고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왼쪽 편부터 보시면은 그림의 왼쪽 편부터 보시면 사이클린 E1, 그 다음에 PCDK2, 베타액틴 이렇게 나와 있고 검은색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맨 위에는 그 그림의 위에 보면 DHT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로라는 거고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돼 있는 건 AC2가 10mg per 밀리리터의 농도로 첨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사이클린 E1하고 CDK2는 AC2 처리하고 AC2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G1에서 S로 그 바뀌는 데 이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대로 안 보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잠깐 이제 제가 언급했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셀 사이클 전반적으로 G1, S, G2M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인 이제 사이클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에서는 DNA가 증복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그 DHT에 의해서 이게 억제됐다가 AC2를 첨가하면 다시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복잡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안 드리고 뒤에 밑부분에 하단에 보면 노란색의 이제 그 바탕에 검정색으로 하고 그 오토페이지 그러니까 자기 소화 과정에 속한 거는 청색으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려놨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건 에이팝토시스에 관련되는 단백질들이 증감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 두 개 엠토르라는 단백질하고 렙터라는 단백질이 그 단백질이 둘이 결합을 해야만 이제 셀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진행이 돼야 되는데 DHT가 그거를 이제 방해를 하는 거고 AC2를 갖다 첨가를 하면 저희 펩타이드를 첨가하면 그 반응이 이제 그 해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청색하고 죄송합니다. 청색하고 적색으로 표시된 이제 그래프에 적혀 있는 글씨들을 첨가하면 전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검정색 밴드들을 봤던 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정량화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들을 이제 결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단백질이 변화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자기 소화 자기 소화 오토페이지에 의해서 그 세포가 죽거나 에파토시스에 의해서 죽는 거를 갖다 AC2라는 그 펩타이드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원 상태로 다시 복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를 갖다 보여주는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오토페이지하고 자기 소화작용입니다. 그 강도하고 에파토시스 역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A의 첫 번째 N에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이제 청색 세포가 정상적인 위치에 달하고 있는 거고 DHT에 처리를 했을 때는 DHT를 처리했을 때는 그게 약간 이제 쉬프트 돼 갖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1 부분에서 2 부분하고 3 부분 쪽으로 그 적색 부분이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AC2를 처리했을 경우에 이것들이 다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처럼 다시 이제 그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3개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적색으로 이렇게 모른 표시를 X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지금 주로 모여 있죠.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요. DHT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빨간 선을 넘어가서 오른쪽 상단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에파토시스 자기 사멸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죠. DHT 처리에 의해서 이럴 때 다시 AC2를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진행되지 않고 원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AC2 펩타이드의 기능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내에는 K1 67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DHT 처리를 했을 때 K1 67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저해를 합니다. 그럴 때 AC2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쪽 그림에 보면은 그림을 정면으로 보시고 왼쪽 편에 보시면 N 그 아래 DHT 그 아래 DHT AC2 그러니까 맨 아래 부분이 두 개를 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 보이고 두 번째 DHT의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청색 부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AC2가 DHT를 갖다가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볼 때는 AC2를 천연에서 발효에 의해서 확보한 펩타이드, AC2 펩타이드, 천연 펩타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 펩타이드를 분석을 해서 펩타이드 서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합성한 경우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경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전혀 두 개가 차이가 없이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게 시사하는 바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발효를 하고 거기서 어떤 펩타이드를 분리하고 그거를 상업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데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합성이 가능해지고 둘이 똑같은 효능을 나타낸다면 그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설명드리면서 약간씩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론은 ACE2 트리펩타이드가 DHT에 처리된 그런 모유두 세포의 억제를 갖다 해제시켜 준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파트 2에서는 ACE2 펩타이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 세포 구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실험의 반복이지만은 피부 세포의 섬유 아세포, 여기서 사용했던 세포는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섬유 아세포라는 종을 사용을 했는데 전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CE2 펩타이드가 콜라겐 합성, 피부에서 콜라겐 합성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이제 쭉 증가, 이건 지금 이제 농도가 아니라 사용한 오른쪽 그 진한 그 막대가 보여주는 것은 합성한 펩타이드의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콜라겐 합성 촉진을 시키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신저 RNA 발현을 갖다가 억제시키고 있다는 거죠. 얘들은 뭐냐면은 MMP들이 그 TNF 알파라는 인자에 의해서 MMP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약간 내려가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운드 힐링 어세이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피부를 얇게 슬라이드 같은데 배양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핀셋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는 칼을 사용을 해서 그 정상적으로 도포되어 있는 세포들을 반으로 갈라놓고요. 일정 간격을 두고 뭐 예를 들면 1cm면 1cm 간격을 두고 똑같이 다 주고 거기에 이제 각각 자기가 원하는 그 소재를 처리를 해서 그 소재가 이제 정상적으로 피부 증식에 효과가 있고 운드 힐링에 효과가 있으면은 얘들이 점점 그 벌어져 있던 세포들이 근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처리했던 거고 간격을 떨어뜨렸던 거고 그 아래 그 상태를 보면은 약간씩 이제 좁혀져 있죠.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ACE2 펩타이드가 역시 운드 힐링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피부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임상 전자료로서 이제 좀 보여드렸던 건데 사실은 이쪽에 사진을 좀 잘못 찍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주름이 굵은 주름. 근데 굵은 주름은 어차피 그 이런 약품 처리, 소재 처리에 의해서는 안 되고 결국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제 수술을 거쳐야 되고 이런 소재 처리에 의해서 피부 주름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제 작은 가는 주름들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보면은 트리펩타이드 ACE2를 합성을 했고 그다음에 트리펩타이드가 콜라겐 합성을 가지고 있고 운드 힐링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상처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름 제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ACE2 펩타이드가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일단 지금 저희가 밝힌 거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건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ACE2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능 평가들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그중에서 3D 셀 컬처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랩에서 트라이하고 있는데 재현되지 않는 랩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3D 셀 컬처를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에 대한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에는 그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그 실험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갖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갖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 하나의 키트로 묶어갖고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좀 이제 그냥 노멀한 파이버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요. 역시 이제 그 키트가 존재하지 않는 모유두 세포
3D 컬처는 역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A식 펩타이드의 전반적인 효능에 대해서 많은 서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효능 중에 주름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백 쪽이나 다른 쪽의 효능에도 이제 실험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실험을 했던 결과에 피부 증식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소재를 갖고 예전에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재는 피부 증식에만 효과 있는 건데 우연히 그거를 미백에 대한 효과를 한번 검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백 효과도 같이 나오는 거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모유두 세포 작용 기전과 관련해 가지고요. AC2 펩타이드가 그 5알파 리덕타제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포 증식이나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이거 메트리카인 펩타이드나 시그널 펩타이드의 성질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작용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질문이셨는데 콜라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콜라겐 합성을 보기는 봤는데 단지 키트에 의해서 콜라겐 양이 늘어나는 것만 봤고 그 어떤 패스웨이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일어나는지는 관찰을 안 했고요. 물론 이제 재밌는 주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떤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한 내에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를 했고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연구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첫 번째가 죄송하지만 어떤 질문이셨죠? 예, 그 5알파 리덕타제하고 테스토스테론 만나는. 사실은 얘는 억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미리 발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패스웨이의 다른 단백질들이 토어 패스웨이의 단백질들이 그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 하부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유재근 교수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 심재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까 말씀해주신 요거 같습니다. 펩타이드를 포함한 난용성 약물의 용해도 증가를 위한 가용화 기술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가용화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녹이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녹이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토픽을 필두로 해서 하나하나 용해도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난용성 약물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같이 혼합하게 됐을 때 만약에 녹이는 물질이 있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녹이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용매라고 하고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가지고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만나면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용액이라는 우리말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용액이라고 하면 리퀴드 상태, 즉 액체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틀린 얘기고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녹아 들어갔을 때 그 농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교수님들도 이 부분 헷갈리시는데요. 이제 혼성화도라고 하는 것과 용해도라는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혼성화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용해도에서는 그러니까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 있는 농도, 즉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혼성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율에 상관없이
용질과 용매의 비율에 상관없이 100% 호모지니어스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혼성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는 결국 같지 않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 즉 용매라고 하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물질의 삼상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보시면은 이 그림 같이 공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은 기체들이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질소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질소에 이제 다른 기체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질소가 용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용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코카콜라 같이 이런 음료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용액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매 안에 가스가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가스는 용질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액체는 용매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바와 같이 이제 고체 상태인 이런 그 18K, 14K, 24K 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용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결국은 전부 다 솔리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과연 난용성 물질을 우리가 녹이고자 하는데 난용성 물질을 가지고 어떤 걸 보고 난용성 물질이라고 하느냐? 결국은 용해도가 낮은 물질이죠. 그래서 poorly soluble drug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 지칭을 하는데 poorly soluble dru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USP라든지 BP에서 우리가 용해도 그 비교표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용질 대비 용매의 양을 그러니까 그램 퍼 밀리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밀리리터를 가지고 나타내는데요. 보시면은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잘 보시면은 퍼센테이지로 제가 환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어느 정도까지 녹아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잘 녹는다. 그 다음에 조금 녹는다. 그 다음에 매우 녹지 않는, 현실적으로 거의 녹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100% 이상 녹아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 녹는 물질. 그 다음에 3에서 10% 정도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가 용해도가 있는 물질, 그 다음에 그 이하로는 굉장히 잘 안 녹는 물질, 그 다음에 0.01% 이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녹이기 불가능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그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빌리티를 높여야 되는 물질들은 여기 보시면은 솔루블 바로 밑에 있는 요 물질들, 스팽글리 솔루블 여기서부터 맨 밑에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솔루블라이제이션 테크닉을 그냥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에 한해서 그 기술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솔루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안 녹는 물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팽글리 그 솔루블한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런 물질들을 전부 다 우리가 poorly water soluble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해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주로 여기서 말하는 용해도는 물에 상응하는 그 용해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 물에 대한 용질의 용해도를 높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용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가용화 용해도가 그러면 왜 중요한지 그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해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도 계속 수많은 신약이라든지 신물질들이 뭐 화장품 분야라든지 제약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40% 이상이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바이오 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그 유기 합성 물질들이 붙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물과 잘 혼성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단점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결국은 첫 번째로는 제형의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전부 다 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제형이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농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원하는 농도만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생체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용해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용해도의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가 됩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물에 대한 용해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과 그다음에 물에 녹이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성질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용매로 사용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기 물질입니다. 결국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란 뜻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녹이고자 하는 물질은 결국은 대부분이 이 유기 물질입니다. 결국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분자냐면 물 분자는 H2O죠. 그래서 O 하나에 H가 2개 연결되어 있는데 O는 굉장히 극성 분자고 극성 원소고 H는 비교적 비극성 원소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되기 때문에 O 쪽으로 델타 네거티브 차지가 형성이 되고요. H 쪽에는 포지티브 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 분자 하나가 연결될 경우에는 O와 H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2가지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소 결합과 그다음에 전기 음성도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기화합물에서는 이 2가지의 요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잘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유기화합물은 대부분 본딩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본딩 사이트가 부족하거나 또는 H 결합을 할 수 있는 본딩 사이트가 부족합니다. H 본드를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는 우리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불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에 녹아 들어가는 원리도 보시면은 설탕은 수크로스인데 여기에 수많은 OH 그 원소들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결합을 해서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크로스의 그 사이클릭 부분과 사이클릭 부분은 서로 반드라발스라는 굉장히 약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여기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올가닉 컴파운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죠. 특히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요거와는 다른 결합입니다.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녹이고자 하는 대상 물질들이 과연 어떠한 조합을 하고 있느냐.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탄소라고 해서 무조건 녹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분자 내에 탄소의 수대 그다음에 그 H 본드를 할 수 있는 아까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불소 이런 것들이 5대 1 이하로 존재하면은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에탄올, 메탄올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에탄올은 탄소가 2개잖아요. 메탄올은 탄소 하나고 이런 경우에는 그 탄소 하나에 OH가 하나에 붙어 있다. 탄소 대 산소가 1대 1입니다. 그죠? 에탄올은 2대 1이고 그다음에 프로페놀도 3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5대 1 이하로 되면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페놀이라든지 부테놀, 펜테놀 여기서까지는 녹아 들어갔는데 헥세놀 같은 경우는 벌써 6개잖아요. 6개 OH 있다. 여기는 안 녹아 들어간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헥세놀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다이폴 모멘도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죠. OH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자체도 이 CH 그룹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잡아당겨야 되는 힘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폴라리티라고 하는데요. 폴라리티 디퍼런스도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탄소 대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의 비율이 5대 1 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보면 이제 그 분자 내에 녹이고자 하는 용질의 분자 내에 그 컴파운드의 모형인데요. 자, 그 방향족 컴파운드와 그다음에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인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아주 녹지 않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으로는 살리실릭 엑시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분자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고리에다가 옆에 보시면은 카르복실릭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 하이드록시 그룹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금방 이해하셨던 분은 이거 탄소 대 산소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5대 1 이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방향족성 화합물입니다. 벤젠고리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카르복실릭 엑시드의 OH와 그 앞에 밑에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의 OH가 이렇게 서로 육각의 고리 구조 형태로 분자 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소 결합의 강도는 육각, 오각, 사각, 삼각의 순으로 그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각으로 올라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수소 본디하고 그다음에 이
아로마틱 컴파운드와 아로마틱 컴파운드 사이에 파이 스태킹이 여기 형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결합 때문에 살리실릭 엑시드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녹이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용매라든지 다른 기술을 쓰지 않고 녹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특허로 썼기 때문에 조금 제가 뒤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살리실릭 엑시드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컴파운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페인이라고 하는 컴파운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탄소 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원소의 비율이 5대 1 미만으로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은 탄소, 산소, 질소가 있는데 8대 2대 4입니다. 자, 그러면 탄소 8개에 산소만 해도 벌써 4대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탄소 대 질소 하면 2대 1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안 녹느냐? 근데 밑에 아까 제가 BP, USP 도표를 보시면 이 카페인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약간 slightly soluble 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카페인이 바로 아로매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족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얼핏 보시면 카페인은 방향족성 화합물처럼 보이지 않아요. 잘 보시면은 그 방향족성 화합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릭이어야 되고 플래너여야 됩니다. 이 두 개는 뭐 약간 일치가 돼요. 사이클릭 컴파운드 맞죠? 그러니까 평면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맞는데 자, fully conjugation 분자 내 그 고리형 화합물 내에 fully conjugation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fully conjugation 되어 있느냐? 자, 잘 보시면은 여기 N 그룹들이 있죠. N 그룹들이 지금 보시면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마치 sp3 혼성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sp3 혼성 궤도를 가지고 있는 질소 원소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한 원소가 sp2 오비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N이 sp2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여기에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성이 전부 다 p 오비탈로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p 오비탈은 전부 다 컨주게이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컨주게이션 된다는 거는 파이 오비탈이 연이어서 계속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이 이론을 적용시키면 N과 N 사이가 전부 다 이중결합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후켈스 룰에 의해서 방향적 화합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녹아 보이지만 특히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엔트로피가 떨어지게 되면 얘도 같이 떨어지게 돼서 서로 석출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자세히 분자 구조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스태킹을 하고 있는 방향적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제 이건 뒤로 넘어갔는데요. 네,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앞에 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뒤에 이제 물에 녹이는 용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물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전해 질을 형성할 수 있는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물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은 또 온도에 따라서 그 상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그런 약간 재미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얘는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삼상으로 바뀔 때에 물의 밀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이 0도 이상이 되고 4도 이상이 됐을 때 물은 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쭉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물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물 분자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 분자들은 다른 어떤 오르가닉 컴파운드랑 접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죠.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특히 이제 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이 서로 수소 결합을 하면서 육각의 거대한 그 크리스탈 라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이렇게 얼음, 그다음에 찬물, 따뜻한 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의 특성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루빌리티 이런 얘기를 다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그 난용성 물질을 녹이는 기술들에서 얘기하자면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솔빌라이제이션 테크닉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추리자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변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형. 여기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고자 하는 용질에 대한 변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른 방법들입니다. 이건 방법들이지 변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물리적인 변형이라고 하면 용질의 화학적 성질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용질의 그 자체를 우리가 사이즈를 줄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즈가 줄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축구공의 사이즈를 줄이면은 표면적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쪼갠 거 하나하나에. 왜냐하면 비표면적이 줄어드니까 표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표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떤 과의 표면적이 커지느냐? 물과의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에 흡수가 되거나 녹아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적인 변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학적인 변형. 이 용질 자체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 사이트를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결국은 물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은 아까 물리적인 방법은 용질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켰습니다. 모양을. 요거와의 차이점은 얘는 다른 제3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 용질과 접목시킴으로써 용질의 용해도를 높여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물리적인 변형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용질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던 이유가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용질의 크기들이 맨 위에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용질의 사이즈를 줄여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닿았을 때 물과의 그 접촉면이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녹아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는 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찰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컴프레서 압력을 줘서 깨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는 그 한쪽에 그 딱딱한 그 매질을 놔두고 거기다가 용질을 부딪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찰 계수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 쉬어도 해당이 됩니다. 깎아내린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믹서기에 톱날과 톱날 사이로 용질을 넣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그렇게 깎아버리는 방법 또는 그 마찰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그 작게 이렇게 사이즈가 나타나게 되고요.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확산 계수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잘 확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물에 잘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결국은 물리적 변형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그 입자 사이즈에 그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물리적 변형의 두 번째는 이제 고체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체 분산과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드 리덕션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이 훨씬 많아요. 고체 분산은 이제 사이드 리덕션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고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결정성을 가지는 잘 녹지 않는 그 용질을 비결정성을 가진 또 다른 용질로 한마디로 혼합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그 결정성을 갖다가 비결정성을 가진 또 다른 용질에다가 분산을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디스펄션이라는 것이 용매 안에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제3의 용질 안에서 분산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대부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솔리드 디스펄션 그러면은 어떤 용매의 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 방법이고요. 그래서 솔리드 디스펄션은 원래는 최초의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똑같은 결정성을 가진 그런 그 매체를 가지고 솔리드 디스펄션을 했어요. 그러면 디스퍼션이 잘 안 되겠죠. 크리스탈과 크리스탈을 만나면 그 안에서 또 그대로 크리스탈로 있을 테니까 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몰포스한 결정성을 지니지 않는 비결정성 그 또 다른 용질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3세대는 여기에다가 또 다른 그 설펙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켜서 확산을 더 시켜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드럭 릴리저까지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확산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생체에 사용했을 때 그 서방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조절하는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솔리드 디스펄션 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멜팅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녹지 않는 크리스탈 라인의 그 용질을 다른 용질과
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섞은 다음에 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열 처리를 해주면 녹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열에 의해서 녹아 들어가면서 섞입니다.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거를 그 얼리면서 나온 그 크리스탈 라인을 부시고 다시 그 시브를 쳐서 이렇게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벤트 에바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용매를 증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 않는 용질과 그 매트릭스를 시키는 요 물질을 서로 각각 잘 녹는 그 용매에다가 녹인 다음에 혼성을 해서 교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솔벤트만 날려보내고 나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랬을 때 멜팅 메소드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에서 멜팅하는 도중에 디컴포지션 될 수 있습니다. 물질들이. 그러니까 끓는 점 이상으로 녹는 점 이상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 물질 하나와 물질 두 개가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스케일을 크게 하면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막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장화 시켜버리면 자동화 시켜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솔벤트 에바포레이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죠. 솔벤트만 사용해서 돌리고 난 다음에 얻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했던 솔벤트를 100% 다 제거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용융하는 기술을 응용한 건데 이거를 압출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멜팅 메소드에다가 압출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화 시킨 거죠. 그래서 녹이고 섞인 다음에 빠르게 식히면서 이거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갈아버려서 빠르게 압력을 넣어서 그 압출을 시키는 건데요. 여기서도 문제점 하나는 아까 멜팅 메소드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열에 의한 열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장점은 이 열분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다른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화학적인 변형인데요. 용질을 변형시키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오늘 다루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 변형은 우리가 유도체라든지 아니면 pH 조절 같은 용질에다가 화학적인 방법으로 걔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용질은 고유한 용질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용화에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 그다음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그 이외의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을 그런 이제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그 분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분자는 용매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용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 용매도 결국은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녹는 점과 끓는 점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이때의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임계의 온도, 임계 그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점을 조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유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용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용질에 대한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사용하는 용매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사출구를 이렇게 굉장히 좁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의 녹은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압력을 줘서 촥 뿜어내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온도에서 식으면서 다시 파우더가 되는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 잘 적용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3의 솔벤트를 사용해주고 이산화탄소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그 부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다음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포접이라고 하죠. 인클루전 컴플렉스라고 하는 형성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결국은 당입니다. 그래서 이 당의 분자들이 6개, 7개, 그다음 8개로 나와 있는 데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 캐비티라고 하는데 요 분자들 안쪽이 이제 캐비티가 됩니다. 이 안쪽으로 난용성 물질들이 하이드로포빅한 녀석들을 이렇게 감싸고 안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이제 용해도는 그 용매의 그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염두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외에도 이제 다른 CD가 나오는데 사이클로덱스트린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졌네요. 이거 예전 자료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이클로덱스트린과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을 서로 괜찮습니다. 서로 물에 녹인 다음에 그걸 이제 얼려서 동결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말 그대로 물에 서로 녹든 아니면은 서로 섞이든 간에 이렇게 막 믹싱을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얼리는 거예요. 얼려버리면은 얘네들이 서로 붙게 되겠죠. 붙은 상태에서 동결 건조라는 것은 수분만 싹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공간과 공간 사이에 굉장히 미세한 공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 속으로 뭐가 침투할 수 있게 되느냐? 물이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젖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사이클로덱스는 물에 녹지만 이 녹이고자 하는 용질은 녹지 않는다. 근데 이 녹이고자 하는 용질이 어떤 다른 올가닉 솔벤트에 잘 녹는다. 그러면 그 솔벤트에 넣고 다시 물에 녹인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섞은 다음에 솔벤트를 날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때 문제점은 아까 솔벤트 에바포레이션 메서드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문제점은 솔벤트를 과연 유기솔벤트를 100%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소량의 물에다가 덱스트린을 풀고 그 다음에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을 넣고 반죽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반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순간적으로 물을 또 동결 건조한 다음에 갈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펙턴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설펙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용화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설펙턴트를 쓰는 방법인데요. 설펙턴트라고 하는 것은 친수기와 소수기를 가진 동시에 분자 내 동시에 가진 물질은 다 설펙턴트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설펙턴트 종류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뭐 양이온성, 음이온성, 그다음에 양쪽성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블락 코폴리머 그러니까 고분자를 사용한 설펙턴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락 코폴리머라고 하는 것은 리피팅 유닛이 동일하게 양쪽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부분으로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폴리머 설펙턴트를 쓰게 되면은 이따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실 펩타이드에 굉장히 효과가 높게 가용할 때 효과를 높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마이셀을 이용해서 즉 설펙턴트를 이용해서 녹이는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숫자가 잘못 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CMC를 이용하는 거예요. 설펙턴트 분자를 그 물질을 물에다가 풉니다. 마이셀이 형성될 때까지 그 마이셀이 형성되는 임계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CMC 즉 임계 마이셀 농도라고 하는데요. 그 마이셀 농도를 넘어갔을 때 용질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설펙턴트와 녹이고자 하는 용질을 동시에 섞어 놓고 그다음에 온도를 가온해서 그다음에 그 얘네들이 완전히 믹싱되고 나면 녹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일에다가 그 용질을 녹이고 그다음에 설펙턴트를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솔벤트를 그 날려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드로피를 쓰는 방법입니다. 하이드로트러블을 쓰는 방법인데 이건 설펙탄트하고 좀 달라요. 아까 우리가 아로마틱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경우가 그 방향족성하고 수소결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동시에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드로트럽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는 겁니다. 하이드로트럽이라는 것은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방향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에 잘 녹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용질과 함께 넣어줌으로써 파이스태킹과 H본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펩타이드에 대한 그 가용화. 이 펩타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론적으로 사실은 물에 잘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아마이드 결합이고 뭐 생물학적으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는 결국은 산소와 질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펩타이드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녹지 않는 물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레코멘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펙탄트를 쓰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어떤 설펙탄트를 쓰느냐? 바로 그 분자량이 큰 고분자의 그 설펙탄트를 쓰는 겁니다. 단순히 분자량이 큰 설펙탄트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분자화된 그 설펙탄트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폴록사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블라코폴리머이고요. 이 폴록사머는 결국은 이제 바스프에서 나오는 그 계면활성제인데 요즘에 상표명은 플루로닉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플루로닉과 폴록사머는 상표명이 다르고 그다음 번호 순서가 좀 달라요. 그 계산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계산하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왜 제가 폴록사머를 추천하냐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록사머는 결국은 그 이름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HLB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고요. 분자량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펩타이드의 분자량과 폴록사머의 분자량을 비교 대조해 보십시오. 펩타이드의 분자량보다 작으면은 절대로 펩타이드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포접을 시켜야 되는 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냥 분자량이 높은 그 폴록사만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 코어 안에 공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적정량의 분자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혼합해서 짧은 양의 분자량을 가진 폴록사머를 혼성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제 펩타이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이지만 요즘에 그 나오는 펩타이드는 그 분자량이 커짐에 따라서 잘 녹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펩타이드를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펙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안에서도 고분자량의 그 분자량을 가진 설펙탄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 펩타이드를 솔로블 시키는 용매가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경우도 워터인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워터인 경우에는 스킨케어류에 적용하기 쉬운데 펩타이드를 색조류와 같은 오일이나 뭐 버터류가 베이스인데다가 용매를 녹이려면 오일에다가 가용화시켜야 되는데 펩타이드를 오일에다가 가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에다가 용해를 시키는 것도 있고 다른 물질들도 오일에다 용해를 시켜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이 꼭 물에 대해서 계면 장력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일 안에서도 계면 장력을 줄여주는 계면활성제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폴록사머 안에서도 보면은 그 HLB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HLB만 따져줄 게 아니라 로그 P 값이라는 것을 따져줘야 돼요. 이건 어떤 거냐면 녹이고자 하는 물질이 기름에 잘 녹느냐 물에 잘 녹느냐를 옥타놀 분해 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펙탄트가 어떤 건지를 찾아낸 다음에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 녹이는 방법과 오일에 녹이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단 설펙탄트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심재선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그 화장품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연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1회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의 모든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다음 2회 심포지엄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은 청중들을 모시고 개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